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오수경입니다. 얼마 전 그림 화보집을 보는데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자화상을 그리는 화가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또 다른 나를 그려보는 것, 바로 독서가 아닐까요? 오늘은 서정성과 탄탄한 주제의식, 재미를 겸비한 소설로 평단과 독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아온 우리 시대의 대표 소설가 구효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함께할 작품은 현대문학에서 출판한 타락입니다. 먼저 책 소개 영상 보시고 구원이 아닌 타락을 통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소설만을 위해 존재하는 전업작가 구효서 작가의 신작소설로 2012년 12월호부터 현대문학에 총 9회에 걸쳐 절찬 연재되었던 것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한 산과 인이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소진하고 이 세계에서 사라져 또 다른 하나의 시공간에서 되살아남으로써 구원이 아닌 타락을 통한 부활을 이뤄내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효서 작가는 시공간의 모호함과 느린 서술 속도라는 실험적 형식으로 타락한 역사에서 한 번 더 타락하면 부정의 부정인 셈이니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효서 작가의 신작 타락은 2012년 12월호부터 현대문학에 연재된 작품인데요. 말을 곱씹고 의심하고 와해시켜 쓰고 싶은 대로 써보자고 그 시작부터 변화를 밝힌 바 있어 연재 초기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로 이 책의 저자이신 구효서 작가님, 서울디지털대학교 보험금융학과 최미수 교수님과 문예창작학과 임영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문단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구효서 작가님을 이렇게 모시니까 오늘 이야기가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문단의 후배이신 임영란 교수님께서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구효서 작가님은요,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마디가 당선이 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이죠. 1994년에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 뒤 정말 주옥 같은 작품 많이 내셨어요. 소금가마니, 그리고 명두로 또 황순원 문학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시계가 걸렸던 자리로 한무숙 문학상, 또 조율, 피아노, 월인 청강지곡으로 허균 문학 작가상, 또 나가사키 파파로 대산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죠. 랩소디 인 베를린을 2010년에 출간을 하셨고요. 2011년 동주, 그리고 이번에 출간하신 타락까지요. 구효서 작가님은 등단 이래 누구보다도 정말 전위적인 형식 실험을 보이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여담인데요. 구효서 작가님은 모르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성 작가들끼리요, 우리 문단에 그 젠틀맨 그 순위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 당당히 1등을 하신 그런 또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진짜 상복이 많으신데요. 네, 정말 구효서 작가님 하면 정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볼 만한 들어본 듯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정말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좀 더 이 작가님을 빛나게 하는 거는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계속적인 어떤 실험 정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시는데 특히 이번 책 타락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본인께서도 이제야 쓰고 싶은 대로 쓰기 시작했다. 또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짓이 아니라 딴 짓을 해서 의욕을 더 생기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말씀을 하셔서 참 더욱더 많은 이 독자들에게 좀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에게 이 타락이란 이전에 그런 많은 작품들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 딴짓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무엇을 쓸까, 어떤 내용을 쓸까, 거기에 늘 골몰했죠. 그래서 이제 작품이 하나 끝나면 이제 또 뭐 쓰지? 이게 우리 임영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고민이죠. 부탁하는 곳은 많고 저한테 나오는 것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갈이 돼요. 자꾸 이야기거리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쓰는데 무척 애를 먹고 또 많이 썼고 또 나이도 먹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는데 새로운 활력과 어떤 에너지를 좀 가져야 되겠다. 지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무엇을 쓸 것인가 보다는 이제는 내용보다는 어떤 형식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죠. 물론 뭐 처음 갖는 건 아니고 늘 쓰는 사람이 갖게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뭐랄까요? 좀 문장에 치중을 하고 묘사에 치중을 해서 내용이 아닌 그걸 어떻게 끌어나가는가에 초점을 둬보자 그러면 또 쓰고 싶은 얘기가 또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에 초점을 두고서 썼습니다. 네. 예, 두 분께서는 어떻게 또 이 작가님의 또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셨는지 좀 소감이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이 타락을 받아서 첫 장을 넘겨서 마지막 장을 그러니까 덮을 때까지 이제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첫째는 굉장히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제 구요소 작가가 경지에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랩소드 인 베를린이라는 작품을 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미리 선을 그려놓고 뭐 예를 들면 사람 모양이면 사람 모양이듯이 뭐 네모, 세모 노란색으로 그림 그려놓고 그 안에 색칠하듯이 마치 정해진 틀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우리 구효서 작가님은 그런 식의 글쓰기를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복제 안 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늘 새로운 실험을 하셨고 또 모색을 하셨는데 이번 타락에서 어떤 구요소 작가의 그런 부분이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굉장히 질투가 났고요. 이제 둘째로는 인이와 산이라는 이 두 주인공의 하루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 다음에 뭐 산책을 할 때도 어디까지 갔다가 정확하게 거기서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가고 싶을 때까지 가다가 그래서 아마 많은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대리만족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인이와 산의 그 하루하루의 일상 스케줄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부러움과 질투, 뭐 네. 그런 이야기 됐네요. 네. 최 교수님 어떠셨나요? 일단 어려웠습니다. 소설을 읽는 동안 근데 문득 옛날의 기억이 저는 하나 떠올랐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국어 시간에 그 단군 신화를 다룬 신시의 아침이라는 내용의 교양 국어에 나왔는데요. 그 우리 학교 그 정문에 보면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고 거기에 딱 한 그루 범상치 않은 나무가 딱 한 그루 있는데 우리가 신시의 아침을 배우면서 그 나무를 우리는 신단수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남과 모임이 그 신단수에서 시작이 됐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애기 엄마가 돼서도 친구들을 거기에서 만났는데 몇 년 전에 가봤더니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의 신화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그 신단수라는 단어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신화라는 공통 부모가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워서 처음 읽을 때는 그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작가님과 그 작가님이 직접 소개하신 작품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을 읽었는데 그때는 첫 번째 놓쳤던 그런 의미들, 뭐 돌아섬이라든지 타락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 곳곳에 있는 그야말로 보물을 찾기 놀이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 소설을 읽었는데 그 똑같은 소설이 아닌 두 권의 소설을 읽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두 분의 소감을 들으니까 또 이제 시청자분들의 또 이 줄거리가 어떤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 좀 이 소설을 사실 저는 보통 이제 줄거리를 여쭤보는데 이걸 줄거리만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 작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줄거리로 읽는 소설은 아닌데 줄거리가 또 없는 것도 아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느닷없이 젊은 두 남녀가 동거를 합니다. 동거를 하죠. 이미 기존에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로부터
어떤 이유든 뛰쳐나와서 두 남녀가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동거를 하게 되고요. 동거하는 그 모습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최소한으로 먹고 많이 열정적으로 몸을 소비하고 닦지도 않고 점점 더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엔 타락해가는 모습 같은 것을 보이면서 둘이 한도 끝도 없는 삶을 시작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다가 이제 남자인 산이 자기 기존의 삶의 영역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여자인 인이는 계속 그 삶을 자기 혼자 지속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면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네. 자, 뭐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간단한 소설이 아니라서 두 분이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준비하신 질문 있으시죠? 저는 이제 먼저 우리 구효수 작가님 만나 뵈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타락이 시간도 공간도 사실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간을 구체적이지 않게 그 설정한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는지요? 시공간에 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인물에 대한 정보, 이 모든 정보들이 많이 배제가 돼 있어요. 이 정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제 알리고 또 그 정보로 인해서 나와 타인이 서로 교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일종의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설정해 버리면 이미 작가는 말도 안 했는데 독자들이 이미 미리 알아듣고 알아차리고 머릿속에 선입견을 갖게 되죠. 예를 들면 마포다 그러면 벌써 마포에 대한 여러 가지. 근데 마포라고 안 그러고 뭐 그냥 M이다 그럼 다르죠. 그것처럼 아예 M이라는 그 이니셜까지도 없애버림으로써 소설 속에 제시되어지는 시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지적 시공간이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해 보자. 그래서 그 어떤 기존의 생각이나 편견들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고 또 독자도 그런 시공간에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이것도 하나의 실험이었죠. 저는 작가님을 또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아까 어렵다고 해서 질문할 게 좀 많은데요. 일단 그 소설 소개한 걸 봤더니 구요서의 새로운 소설이 아닌 새로운 구요서의 소설이라고 소개를 했을 정도로 이제 새로운 형식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시도한 소설이라고 하셨는데 뭐든지 그 새로운 걸 시도할 때에는 그만큼의 리스크, 위험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쪽 전공이라서요. 리스크 관리 그 이론에 보면 뭐 세인트 피터스버그 패러독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회피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했을 그 계기가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작가님 정도의 연륜이 되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지나요?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이제 겁이 없어졌다. 겁이 없어졌다. 그만큼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내 어떤 사실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희망하고 남아있는 생이 많았을 때는 나를 잘 챙겨야죠. 근데 오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만 깊어지고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리스크가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뭐랄까요, 시체의 말로 좀 이렇게 이상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고요.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아까 그 이명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경지에 나를 흐르며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소설과 관련해서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게 새로운 형식, 그 낯설게 하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명의 배경? 아까도 좀 중복되는 대답 같습니다만 시공간에 대한 정보가
보셨다시피 이름은 나왔습니다만은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나 그 느낌 여기서 최대한 멀어져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마, 바, 파, 하 이런 식으로 인물의 명칭을 사용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만 희만이나 성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윤지라는 그 인물을 빼면 모든 사람의 이름들이 다 낯설거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익명에 가까운 이름인데 소설에서 익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을 대신해서 그냥 마, 바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 소설에서 아주 정확하게 계속 나오는 건 딱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니가 늘 하는 요리가 체리 토마토 샐러드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체리 토마토를 우리 구수 작가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토마토요? 네. 토마토 늘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요. 토마토에 대한 일종의 집착 같은 게 좀 있어요. 토마토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과일처럼 인식되지만 이게 채소 아닙니까? 채소를 좋아한 것은 한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우린 김치, 뭐 이렇게 깍두기, 멸치, 뭐 김 이런 거 먹잖아요. 저는 늘 토마토를 옆에 놓고 같이 먹습니다. 반찬처럼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음식 얘기만 나오면 토마토가 반드시 들어가요. 네. 그것도 살짝 얼린 거. 그렇습니다. 그건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제 좀 그렇고요. 소설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해야 소설이 또 나오니까. 멋진 대표. 소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정보를 하나 드리면 3가지 C로 시작하는 건 무한정 먹어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데요. 체리 토마토, 큐컴버, 오이, 그다음에 캐럿, 당근. 그래. 소설을 위해서 많이 드셔주십시오. 식단을 조금 바꾸셔서도 2가지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이 타락이라는 제목이 정말 이제 강렬하게 와 닿았는데요. 소설을 읽으면서도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타락의 의미는 뭘까? 이제 뭐 많은 독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의 의미, 2분 교수님은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 소설에서 말한 타락이라면 저도 당장 해보고 싶어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산이 나오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이죠. 그 아버지로 표상되는 이제 하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맨날 가위를 들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의 제재 동산을 이제 뛰쳐 나오고요. 그 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은 성어가 만든 언덕과 그다음에 팰리스 동을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표상되는 하와 그다음에 이 인이가 머물던 성어가 제공한 곳은 정말 그냥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나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버지로 표상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진 자들, 기득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산과 인의 타락이, 탈출이 이 타락으로 보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산과 인이라는 본연의 자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정말 이 탈출은 타락이 아니라 자신들을 찾아가는 그 구원이고 또 정말 뭔가 새로운 기존과는 다르게 사는 그런 어떤 부활이 아닌가. 그래서 이 타락은 그냥 타락이 아니라 구원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소설가는 다르시네요. 저는 이 타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의미가 타락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 혼자는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네이버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부정의 부정이 긍정이듯이 타락도 타락의 타락이 곧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1차적 타락과 2차적 타락. 그거는 이제 팁을 잡고 그 소설 내용으로 들어가서 1차적 타락은 그 이명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라섬으로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 2차적 타락은 그 책에 나오는 소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지혜를 얻긴 했지만 다시 유토피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지혜를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그런 소진의 의미가 또 타락과 연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해한 타락은 도라섬과 소진. 맞나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타락 저는 그래요. 타락 그러면 무슨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작가들은 그 말 뒤집고 어떤 의미의 이중성 같은 거 캐내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우린 타락이라는 것에서 타락의 정반대 의미를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타락이라고 보다는 타락의 윤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타락이 윤리적이다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평론가는 몰락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몰락의 에티카 이런 책을 썼죠. 몰락이 곧 윤리다. 똑같은 거죠. 타락이 곧 윤리일 수 있다라는 건데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 타락이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서 타락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전혀 타락과 정반대의 의미인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타락을 해서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 인류사는 타락의 역사죠. 이 타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난다는 다시 말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에서 타락하면서 받은 지혜와 선악에 대한 관념과 기타 등등 인간의 능력, 이 모든 문명 이런 것들을 다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죠. 다 반납해 버리면 다 말하자면 이제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죠. 뭐랄까 선악도 모르는 무지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죄의식도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타락 아닙니까? 그래야만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역설이라는 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런 소설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써지기 시작했죠. 네. 자, 앞서 뭐 여러분들 다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이 소설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예, 분명히 이 중심에는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긴 한데 마치 무슨 SF 소설을 보듯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낯설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적 장치가 여러 가지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두 분 교수님은 어떤 장치들을 좀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 소설이 왜 낯설게 느껴지는가, 뭐 SF 같기도 하고, 그 이유가 일단 아까 질문도 좀 드려봤지만, 일단 시공간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실은 이 타락이라는 소설에서는, 산과 인이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피그말리온과 또 피그말리온이 창조했지만 결국 이제 생명을 얻었던 갈라테이아의 일화라든가 그 다음에 저승에 간 아내를 찾아가는 이제 오르페우스 이야기가 또 이제 나와요. 이니가 산에게 이제 도라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일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타락은 미장합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장합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 영상 속의 영상, 뭐 그런 형식인데 이처럼 타락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먼 신화적인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고 또 무한한 이야기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치 제 주변 선배님들이 그 자신 작품이요 교과서에 이렇게 수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록된지도 몰랐는데 자녀가 아빠 이거 정답이 뭐야? 하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풀어보면 한 문제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 작가님 모시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다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등장인물의 이름도 낯설고 뭐 이런 새로운 형식을 추구했듯이 그런 새로움 그리고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타락의 의미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패널들이 얘기 안 하신 뭐 그런 장치들이 있으신가요? 이 소설 안에 숨겨놓으신. 글쎄 뭐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신화 얘기가 재밌었는데 사실 그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우리 어떤 인간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가다할 수 없는 지평의 신화에서는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어떤 아까도 말했듯이 타락과 구원이라는 것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신화적인 영역에서 이게 만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명란 교수가 잘 지적해 줬다시피 이게 지금 그 시공간적 정보도 없고 또 성장의 과정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제 제재동산이라는 그리고 또 펠리스동이라는 그런 그 어떤 상징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으려면 신화적인 어떤 모티브나 동기를 통하지 않고는 좀 어렵겠다 해서 제가
그 신화적인 어떤 것들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진행시킨 거 아닌가.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저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타락의 의미도 참 궁금했지만 이 책에서 또 한 단어를 찾자고 하면은 좀 관심이 가는 단어라고 하면 소진이라는 단어였어요. 아까 교수님,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여튼 중심에는 분명히 인이와 산의 어떤 그 자기 파괴적, 좀 탐닉적 이런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자극적이진 않아요. 대신 소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건조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과연 소진의 의미가 뭘까?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임영란 교수님께서는 이 소진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진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타락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내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아주 저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런 거 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저기 이제 7순이 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첫날 밤에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아서 이렇게 가슴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무셨죠. 그리고 둘째 날 밤에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아서 가슴에 올려놓고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3일째 되던 날 밤에 할아버지가 또 손을 잡아서 딱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영감,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그냥 잡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타락을 읽으면서 정말 기력 없고 나이 들면 못 하잖아요. 이런 소진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소진이라는 게 우리한테 붙어 있는 게 참 많잖아요. 뭐 탐욕, 지위, 뭐 욕망,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체면 이런 거 다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부수고 그 다 떨궈내고 나랑 너랑 어떤 순수한 상태가 될 때까지 다 떨궈내는 그런 여정이고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나도 더 늙기 전에 이런 소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또 꿈도 꿔봤습니다, 저는. 저는 아까 타락의 의미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소진이 그 모든 지혜를 버리고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짐승과 같이 되는 모든 걸 없애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소설에 보면 그 인이가 그 휴대폰을 끓는 물 속에 넣고 뭐 노트북을 저수지에 버리는 이런 세상의 매개물과 하나하나씩 끊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사랑의 표현도 소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는 사실 아까 대답을 하려고 해서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첫째 그 겁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둘째는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리스크라는 건 별로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데 그 욕심을 자꾸만 어떤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보면 이제 부정적인 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된 것도 생명체이고 뭔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에너지 때문이고 근데 그 바타유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로티즘의 저자인데 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참 재밌는 게 우리들에게 넘치는 열정과 이 모든 추구와 욕망의 근원에는 저 지칠 줄 모르는 태양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태양 에너지가 과잉돼 가지고 저거 다 받아들였다가는 터져 죽는데요. 그래서 이거 족족 소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증여라는 그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그 대가 없이 무조건 주는 그 증여 이런 증여 행위가 없으면은 우리 사회도 팽창해서 터져버린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관계에서도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뭐 희망이라는 이름의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잉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소진이라는 행위는 증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범지구적으로 보면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한 몸의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진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또 보면 타락이라는 것도 너무나 긍정적인 추구만 하다 보면은 그 반대의 타락과 퇴행이 자꾸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과 퇴행에도 굉장한 윤리적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소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매력적인 단어인지 몰랐습니다.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코너는요, 출연진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도 시인이다 코너입니다. 자,
원래 제가 이제 제목을 가지고 보통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행시를 할 텐데 오늘은 타락의 역설적인 다른 이름 구원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어느 시인님부터 제가 오늘 띄워드릴까요? 네.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띄우겠습니다. 네. 자, 구, 구실을 찾는다 끊임없이 원. 원죄를 벗어나려는 몸짓으로. 예. 괜찮은가요, 작가님? 작가님 평을 들어야 될까요? 예전에 60년대 아주 재밌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온 국민이 듣는 그나마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재치문답 시간이었습니다. 재치문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거기서 구 하면 이렇게 이행시나 삼행시를 짓던 생각이 나는데요. 예, 굉장히 뭐랄까 그 이행시 깊은 뜻이 있네요. 예, 무겁고 깊고 진지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떤 의미가 나올지. 예. 아, 제가 또 해야 됩니까? 네, 아우,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운 띄우겠습니다. 구, 구출하라 생활인들을 원. 원하게 하라 진정한 자아의 부활을. 와, 아주 멋진데요. 와, 예. 이거 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도 혹시 저요? 준비를 네. 하셨으면 제가 할까요? 아마 저기 장난스럽게 좀 해도 돼요? 아, 예. 아, 그럼요.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구, 구는 원이 아니지만 원을 포함하고 원. 원은 구가 아니지만 구를 포함한다. 예, 이게 사실 이것 아니지만 이것이고 이것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이 좀 그렇습니다. 예. 타락을 읽은 딱 그 느낌인데요. 네, 그럴 것 타락은 같은데요. 구원을 포함하지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타락을 포함하지만 타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왠지 우리 구효서 작가님은 그 대학 시절에요. 그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여자 후배들이 아 오빠 편지 좀 써줘 그러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쪽지 하나 딱 던져주면 아 뭔가 막 생각하게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왠지. 약간 교주 같은. 그래서 여성 작가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으신. 뭔가 이렇게 네. 수수께끼를 늘 던져주시는. 네, 이번 시간은 잠시 책 밖으로 나와서 작가의 방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두 분 교수님들께서 작가님께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거나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면 왠지 머리를 감으면 그 왠지 다 빠져나갈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한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뭘 쓸 땐 저는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우리 구효소 작가님은 작품을 쓰실 때라든지 뭐 새 작품을 구상할 때 어떤 무슨 특별한 계벽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예, 두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버릇이라기보다 글을 쓰는 일이 좀 힘들고 그렇잖아요. 직업이긴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쓸까 쪽으로 자꾸 버릇이 생겨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마치 남은 일이 있는 것처럼 자꾸 뒤를 돌아봐서 컵에 커피가 좀 남아있네. 저거 치워야지. 치우죠. 그리고 앉으면 또 가만히 있어 봐. 걸레를 저쪽에다 놔야 되는데 쓰기 전에 한 30분 정도를 쓸데없는 그걸 해요. 주변 정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자꾸. 예.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쓰는 작품에 따라서 내용이라든가 분위기 같은 게 좀 다르잖아요. 그 분위기에 맞는 폰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폰트가. 그때마다 이게 활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활자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다양해졌지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고르다 보면 그게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고르는 거야, 폰트만. 그러다가 하루를 그냥 보내기도 하고. 결국 이제 제대로 폰트를 잡지 못하면 글을 잘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건 좀 특이하신데요. 예, 주변 정리는 사실 보통 공부할 때도 많이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예. 아이들이 제일 억울할 때가 이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책상 정리 딱 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들어와서 왜 공부하네?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구효소 작가님도 그렇구나. 바로 눈 딱 뜨자마자 책상 바로 앞에 쓰시는 게 앉자마자 아니고. 쓰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그 요즘 은퇴를 앞둔 남자분들이 제일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래요. 새끼를 다 부인에게 얻어먹는 게 부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소설 초반에 아까 토마토 얘기도 나왔는데 그 토마토 샐러드 만드는 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요리 하시나요?
요리는 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말이고요. 그냥 음식 하면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는데요. 좀 그것도 좀 좀 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식구들은 부엌에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옆에 누가 얼쩡거리면 화가 나요. 예, 왜냐면 이제 흩어지거든요. 레시피가 딱 떠오르면 일사불란하게 뭔가 탁탁탁 가야 되는데 옆에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나요. 막 소리를 가라고 하고 음식 다 만들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다 보니까 제가 개발하고 만든 음식은 와이프가 전혀 만들질 않아요. 이건 평생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메뉴를 안 만들려고 하죠. 몇 개 가지고 이제 그걸 버티고 있죠. 뭐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최고의 레시피는 최고의 레시피가 어느 건가요? 그 일본어로는 막기라고 하고 우리말로 이제 네, 뭐랄까 네. 김말이라고 네. 하는 네, 네. 그건데 아주 간단한 거 말을 해요. 네. 네. 그냥 날김에다가 그냥 밥을 싸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얻는 거지는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 이런저런 자기가 먹고 싶은 야채를 넣되 이게 뭐 이게 채 썰어서 넣는데 요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무순 같은 거죠. 신선하면서도 매콤한 맛이니까 무순은 빠지지 말되 이제 뭐 양파를 넣는다든가 오일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자기 재량껏 하면 되고요. 거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이제 날차를 딱 티스푼 하나를 딱 넣는 날차. 그 진간장을 살짝 얹어요. 근데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안 먹어요. 평소에 안 먹는 음식인데 여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 빠지면 안 돼요. 마요네즈와 간장과 날차리 어려지고 야채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공깃밥으로 2-3 그릇 정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부담이 전혀 없어요. 아주 편해요. 만들기도 쉽고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하나 있는데. 너무 막걸리빵인데요. 이 막걸리빵은 막걸리빵이요? 요즘 만들어요. 옛날 막걸리빵이 정말 먹고 싶어서 만들어봤는데 되더라고요. 네. 그건 뭐 그냥 밀가루에다가 반죽에 물 섞지 말고 순전히 막걸리로만 반죽하는데요. 막걸리는 생막걸리 해야 됩니다. 생이라고 쓰여진 걸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야 발효가 되니까. 발효가 되는데 막걸리만은 좀 부족하니까 이스트를 조금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시간, 여름엔 1-2시간, 겨울엔 3-4시간 넣으면 이렇게 부풀죠? 거기다 이제 견과류라든가 아니면 삶은 콩 같은 걸 넣고 찜통에 쪄냅니다. 그리고 그걸 썰면 막걸리 빵이 되는데 썰 때는 뜨거울 때 썰면 떡이 되니까 식혀서 약간 굳었을 때 썰어야 잘 써지고 모양도 좋습니다. 참. 작가님 다음 작품은 언제쯤 나오나요? 그 작품 나올 때는 막걸리빵과 막기와 같이 한번 찍으면 어떨까요? 예. 저는 저기 작가님이 만들어 주시는 걸 먹고 싶은데요. 책보다 음식에 더 마음이 가는데요. 빵 사올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좀 타랑 말고 다른 책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995년에 출간한 낯선 여름이라는 작품이 그 홍상수 감독에 의해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영화됐는데 이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이 좀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달랐는데요. 아시다시피 홍상수 감독 영화 잘 아시잖아요. 그때 그게 입봉 작품이라고 그러나요? 첫 작품. 이제 데뷔하는 작품이라서 이 양반이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 몰랐잖아요. 와서 이제 원작 계약하자고 해서 근데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2-3마디 했나요? 도장 찍고 끝났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원작이 영화화 될 때 작가들이 자꾸만 자기 영화 찍는 거니까 개입하고 싶고 어떤 걸 전하고 싶고 반영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얘기 듣고 나는 전화 안 할 테니까 알아서 만드시오. 그리고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이제 각자의 길로 갑시다. 그랬는데 세상 시사회도 초대를 안 했어요. 진짜 영화가 다 극장에서 내려질 때까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기가 나잖아요. 나도 안 봐. 안 봤어요. 안 보고 났는데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이 영화. 그냥 안 볼 수가 있나요, 원작자인데. 자막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비디오 나왔을 때 있잖아요. 지금은 다 디지털이지만 그때는 다 아날로그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동네 비디오과에서 빌려서 봤습니다. 근데 보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내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7-8번 이렇게 막 바뀌었대요. 시나리오 작품을 많이 바꿨고 또 홍상수 감독이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현장에서 마구마구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작품이 아니라고 했는데 고마운 건지 안 고마운 건지 모르지만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 있잖아요. 그건 철저하게 내 작품을 생각하고 이름만 문작을 유지한. 예. 정말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미출작 낭독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그 인이가 장대비가 내릴 때 그 텃밭에 앉아가지고 물이 그 집안으로 들어오는 걸 필사적으로 막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이의 필사적인 몸짓은 느리고 약하고 비효율적이었다. 한 줌의 모래흙을 떠서 주방 문턱에 얹는 것이 전부였다. 한 줌의 흙을 떠 주방 문턱에 얹으면 먼저 얹었던 흙이 빗물로 씻겨나갔다. 인이는 동작을 멈추지 않았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단순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우리 그런 일상의 모습이 아닐까 해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저는 이 타락 168쪽인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구절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성호라는 친구가 있고 희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성호가 이제 희만에게 난 널 지켜주겠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 희만은 이제 성호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호의 목소리에 희만은 언제나 설렜다. 늦은 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성호의 음성은 더욱 각별했다. 성호는 희만에게 일의 진척을 물었다. 희만은 고파동 방문 결과를 말하고 민박집과 대학 탐문 계획을 밝혔다. 통화 내용과 관계없이 희만은 성호의 기척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희만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희만은 성호를 계속 사랑하는데요. 성호는 이제 이니를 또 사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희만에게 전화해서 이니에 대한 얘기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성호는 이니에 관해 물었고 이니에 관해서만 물었고 이니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았다. 이니뿐이었다. 그러나 너를 위해 죽고 싶다는 희만의 각오는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희만을 지키는 사람이라 고백하던 성호의 그때 그 목소리의 여운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희만은 이니를 탓하지 않았다. 성호가 이니를 사랑한다면 희만 또한 이니를 사랑할 수 있어야 진실로 성호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 성호 곁에 머물기 위해서 성호가 사랑하는 존재까지 받아들이는 이 희만의 사랑이 정말 힘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 어떤 사랑의 어떤 새로운 경지가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구효서 작가의 타락,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후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저자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타락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또 아무래도 이제 이니한테 많은 관심이 가는데 특히 이니가 자기의 그 거주지,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침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괴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와 이제 노파를 죽이는 걸로 이제 암시가 되는데 이런 이니의 심리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여기 그 소설에 보면 그 이니가 산에게 빤닥종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베개 속에 넣고 싶다고. 그래서 산이 빤닥종이를 구할 만큼 그렇게 많이 사탕을 먹을 수가 없어서 셀로판지를 구해다가 베개 속에 넣고 그 베개 속에 넣은 다음에 그 소리를 듣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누룽지가 눌며 내는 소리, 깨볶는 소리, 입 벌렸던 조개들이 일제히 입 닫는 소리, 양철 지붕에 모래바람 부딪히는 소리, 작은 조약돌이 파도에 구르는 소리, 자잘했으나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웠다.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 그 베개 속 소리가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지웠다. 그 의미가 그 뒤에 나오는 그 악다군이 쓰는 그 노파의 죽음을 의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두 남녀는 세상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떠나려면 우주에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세상 안에 자기들만의 우주를 마련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침범의 기미가 보이면 굉장히 필사적으로 방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최민수 교수님이 읽어주신 그분, 물이 범람하고 쳐들어오는 것까지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거고 이것이 바로 노파라든가 새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 그 되게 시끄럽죠. 그 노파가 막 뭐라 그러는데 중국인인지 알고 막 욕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인이는요 물 끓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불확실한 소리, 칙 하는 소리 아니면 뭐 드라이어 소리 이런 것을 굉장히 집착을 하고 빤딱종이 바다라 소리 이런 거 소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소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소리인데 그것은 오히려 편안하죠. 저렇게 구체적으로 인간의 언어에 의해서 발화되는 의미 있는 말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떤 데미지를 주는데 이런 소리들이 오히려 그런 세상의 소리를 지우고 세상으로부터 내 우주를 지킬 수 있는 소리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가 그 새를 죽이고 새의 입속에 들었던 애벌레를 또 정말 돌로 잔인하게 쪄 죽이는 그런 행위도 나의 우주를 이제 지키기 그렇죠. 위한 그러니까 그런 우주를 행위였네요. 지키기도 하지만 이미 인이는 그런 나의 우주에는 죄의식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 에덴이죠. 그러니까 원래 시원에서는요 어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여성은 애를 낳고 고통스럽고 인간 죽어가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미 이 우주 안에서는 죄악과 죽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없고요. 타락이라는 자체도 없어. 뭘 죽이는 것 자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좀 패널들에게 좀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대답들을 보통 안 하시더라고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운 점, 또 다음 작품에 좀 제안하고 싶은 점들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쉬운 점은 솔직히 이 소설에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쓰고 싶은 걸 쓰셨구나. 그리고 작가가 쓰고 싶은 것을 어떤 그 리스크 이런 거 그 의식하지 않고 쓰기가 참 힘든데 그런 지점에서 참 시원하게 해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은 없었고 다음 작품을 마치 그 노래 틀어주세요. DJ에게 신청곡 하듯이 좀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성어와 희만이 너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희만을 주인공으로 해서 좀 소설을 한 편 써주십사 그런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 그다음에 어떤 고통도 상처도 그걸 다 끌어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는 이 희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변에 그런 꿈을 여성들 다 이런 꿈이 있잖아요. 희만 같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희만 같은 사람의 사랑을 한번 흠뻑 받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대리만족. 그래서 꼭 좀 써주셨으면 하고 신청을 이제 해봅니다. 이명란 교수님은 소설가시니까 다르겠지만요. 그냥 일반인이 읽기에는 저도 읽는 동안 굉장히 숨이 많이 찼거든요. 그래서 요즘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SNS 이런 데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버겁겠죠. 왜 버겁냐면 너무 느려 터져서 버거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버거운 것은 너무 빨라서 버거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이제 도태되게 되고요. 낙오자가 되고 그래서 슬퍼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 이건 너무 빠르다. 아까 소진과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이게 느리게 뭔가 속도를 빼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스피디한 세상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팍 늦춰버리고 싶었죠. 모처럼 그 빨리빨리에 젖어 있는 제 자신이 모처럼 이 구효서 작가님 타락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느려 터진 근데 정말 그런 느린 시공간 속에서 제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이 속도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타락을 읽으면 소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힐링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요. 제가 이제 느리게 써야 되겠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게 어떤 작가의 책을 읽고 나서인데 정말 이번에 노벨상 탔잖아요. 파트릭 모디아노. 네. 그 양반 걸 이렇게 느리게 쓰는. 네. 마침. 네, 그래서 이게 저기 노벨상까지도 도와주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얘기 나눴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들께서 한 줄 서평, 타락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 줄 서평하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 추천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타락은 구겨진 시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겨진 시트, 이미 사랑을 나눈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 공간에서 누군가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한 사람은 그 구겨진 시트 위에 누워있기도 하고 또 구겨진 시트를 몸에 휘감으면서 떠나간 사람의 체온과 채취를 또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락이 바로 구겨진 시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이 외롭고 상처받고 그러나 다시 또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타락은 새로움에 대한 꿈틀거림이다.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지겨워졌을 때 새로운 딴짓을 해보고 싶어서 이 소설을 쓰셨다고 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딴짓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겼고요. 저도 자주 하는 말인데 지겹다는 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지겹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늘 새롭게 변신하는 작가님. 이번 작품도 정말 새로웠지만 또 다음 작품은 또 어떤 작품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궁금한데요. 뭐 구상하고 계신 작품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명란 교수의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랑 얘기를 참 사람들이 갈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구요서식 멜로 픽션을 하나 써볼까 합니다. 두 남녀 혹은 세 사람, 뭐 삼각관계도 좋고요. 20대들의 사랑 얘기를 마음먹고 하나 써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타락 어떠셨나요?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아폴리네르의 벼랑 끝으로 오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락이라는 벼랑 끝에서 오히려 부활이라는 날개를 달고자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요서 작가님의 타락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책으로 통하는 행복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